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안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재미교포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좀 많이 서툽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표현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태어나기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민 가서 쭉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온 케이스라서 한국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물은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미디어 아트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 미디어 아트 작품은 구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환경 문제를 다룬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조금 처음에는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물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가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플라스틱이라는 자재는 요새는 너무 잘 아는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면은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그 의미는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녹여서 본을 뜰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현대 플라스틱이라는 그 단어도 비슷한 의미로 아직 쓰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대에서도 또 열 또는 압력을 의해서 성형할 수 있는 유기물 기반 고분자 물질 및 그 혼합물을 이루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는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죠. 요새는 계속 그 화학물질이 개발이 되고 지금 플라스틱 종류의 용어들만 봐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해온 그런 용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페트병이나 지금 보시면 나일론, PVC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접해 오신 용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플라스틱 종류들이 되겠고요.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부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1950년대 0톤에서 시작을 해서 2015년에는 350 million tons. 그러니까 그게 동그라미 3, 5, 동그라미가 7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글로 그게 숫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5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세계 플라스틱 시장 규모도 거기에 맞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양을 보시면 568.9에서 이게 메트릭 턴으로 단위로 그게 측정이 되는데요. 2027년은 722로 거의 50%가
10년도 안 돼서 증가를 할 예상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급속도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 더 급속도로 더 확장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별 세계 플라스틱 시장 규모를 보면 제품별마다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진한 보라색이 PE, 그 다음에 PP, 그러니까 페트병 그런 주제로 한 플라스틱 종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플라스틱의 사용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좀 더 깊이 보자면 플라스틱의 역사는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은 자연적인 물질, 아이보리나 뿔 같은 것들을 점점 그런 것들이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뿔이나 아이보리 같은 거는, 아이보리는 코끼리를 죽여야지 얻을 수 있는 물질이죠. 그리고 뿔 같은 것들도 다른 동물들을 사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이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런 품목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발명을 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조 합성 플라스틱은 리오 베이클랜드라는 사람이 1907년에 베이클라이트라는 합성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예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전화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멘스 전화기라서 영국에서 많이 쓰였던 그런 그 전화기 물질 자체가 저게 베이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 독일 화학자 헬만 슈타딩어라는 사람이 고분자의 존재를 증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는 polymer, 그러니까 플라스틱만 아니라 그 자연에서도 존재하는 그 플라스틱도 고분자의 한 종류죠. 그래서 고분자의 존재를 증명을 했는데 심지어 우리 DNA도 고분자의 화합물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슈타딩어는 플라스틱이 긴 사슬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1935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년에서 45년 지금 그 관객 여러분들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시니까 그런데 다 45년 이후에 출산을 태어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되게 큰 역사의 그 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 이유는 세계 2차 대전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이 이루어질 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이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 개발이나 이런 기술 쪽의 개발을 죽기 살기로 하죠. 생명의 제 연관된 그런 거기 때문에
기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술들이 전쟁 시대 때 많이 개발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도 똑같은 경우였는데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엄청난 수의 플라스틱과 화학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PE)는 영국에서 이제 193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폴리에틸렌의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2차 대전을 영국이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게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전선 커버하는 그런 물질이 처음 개발이 되는 플라스틱 물질로 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벼운 무게와 불에 잘 이렇게 뭐 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용도가 전쟁 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E가 전투기 비행기 레이더 케이블 때 적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다 아시고 계시는 스카치 테이프가 1930년대에 개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놀망디에서 영국군이 사용한 수류탄 케이싱도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건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950년대로 넘어가면 이 플라스틱이란 물질이 이제 대량으로 소비자 제품에 응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전투기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용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소비자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폴리에스터 하면은 다들 셔츠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폴리에스터라는 게 1950년대에 소개되었고, 그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장난감, 이렇게 많이, 장난감이나 이렇게 보통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모든 주위의 제품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처음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들이 스타킹, 네. 그리고 레고 블록, 장난감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비 인형 또 이제 플라스틱으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문화를 이제 소비자 문화가 플라스틱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들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 관찰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의 이게 석유의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석유 베이스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보시면은 1969년에 암스트롱이 달에 꽂았던 미국 국기도 플라스틱 깃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페트 1973년에 페트 음료병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페트병을 워낙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페트병이 없었던 시절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페트병 없었던 시절을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네, 많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됐던, 오늘 특히, 강의 이제 참여자분들이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많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를 기억을 하시고 계시니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73년 또, 이제 첫 휴대전화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없으면 살 수 없는 스마트폰, 그게 이제 최초로 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모든 일상용품에 빠지지 않고 쓰여지는 물질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의 발전과 함께 엄청나게 다양한 합성 고분자들이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편리한 가공성, 낮은 가격, 내수성, 내산화성 등 뭐 그런 것들 로 인해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유리나 금속, 나무, 가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리사이클 그 심볼들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삼각 그 리사이클 심볼 그게 1988년에 처음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넘어오면 나노 기술이나 이런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에 점점 플라스틱의 새로운 사용이 열려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석기 시대, 청동 시대, 뭐 철기 시대를 지나와서 지금은 어쩌면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지금 시대를 인류세라고 많이 그걸 측정을 하고 불러요. 그래서 인류세는 인류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 끼친 영향이 어떤 지지학 그 단어 이렇게 그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인류세와 플라스틱의 관계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플라스틱하고 바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바다 문화 학교인데 플라스틱과 바다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잘 들리지 않는데 뭐 답변을 잘 그거 하셨다고. 근데 엄청난 생산량이 있다 보니까 많이 생산되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물줄기를 따라 바다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생산량을 보면 368 메트릭 톤, 그러니까 밀리언 톤, 네, 밀리언 톤이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 14 million 메트릭 톤이 바다로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 네, 그래서 그게 엄청난 양이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지구가 71%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우리는 뭐 영어로는 the blue planet, 파란 행성이라고도 하죠. 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지구라는 그 행성의 조건을 처음으로 이렇게 원초적으로 구성해주는 원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바다에 엄청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바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플라스틱 더 구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제 작품이 다루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란 플라스틱이 지름이 5mm 이하인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면 1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데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직접 사용을 위해서 그 가공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스크러브 제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마이크로 비드가 들어가 있죠. 플라스틱 비드가 들어가 있는 이제 1차 먼저 이제 가공이 돼서 생산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정하고요.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큰 덩어리의 플라스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환경 요소 때문에 뭐 태양광 그리고 뭐 물, 파도, 바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서져서 조각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작은 물자의 플라스틱을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그 문제는 UN 환경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그 바다로 흘러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 생물들은 물리적인 상처, 장폐색, 섭식 행동장애 등 여러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플라스틱 소재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생물의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어 간과 갑상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약간 호르몬적인 그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약간 약한 에스트로겐 영향을 끼치던가 뭐 이런 호르몬적인 반응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기가 또 되게 애매해요. 그거를 오랜 기간 동안 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런 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검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주는 영향을 이렇게 똑부러져서 이렇게 그걸 숫자화하기, 데이터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의 세계 해양 분포를 보시면은 뭐 다 퍼져 있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측정이 안 되는 데는 없다고 해요. 지금 뭐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도 샘플을 하면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뭐 모든 사람들의 피 안에서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페트병을 사용을 안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다 뭐 콜라를 마셔보셨고, 뭐 생수통,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생선, 모든 것들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있기 때문에 섭취를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작품 그 리서치 연구 단계에서 여러 그 미세 플라스틱 환경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그런 분들을 자문을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현재 성인들은 우리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한 장 내지 2장 양의 매년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해요.
플라스틱 양을.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게 악화가 되니까 저의 이제 뭐 손자 그런 제너레이션이 그런 시대가 되면은 카드가 뭐 15장, 20장 그렇게 그 양이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혀 희망적인 뉴스가 아니죠. 이렇게 플라스틱 생산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 플라스틱 역사에서 본 것처럼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자체가 너무나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쓰지 말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가능하죠. 우리가 플라스틱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고 뭐 1년 살아보기,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실패를 합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모든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그걸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우리가 요새 스마트폰 하루만 없어도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없이 이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왔는데, 그렇지만 또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좀 많이 depressed, 슬퍼진다 그래야 되나요? 네, 좀 절망적으로 미래가 생각이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상에서 우리 미세 플라스틱 유발 제품을 좀 알아보면 그렇지만 다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그 연구원님들아 뭐 박사님 이렇게 다 얘기를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요 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밖에 문제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줄여야 된다.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일단 전문가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의 미세 플라스틱 유발 제품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이 이렇게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합성된 요새는 뭐 다 면 제품을만 입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옷들을 세탁할 때마다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물로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나타나는 물티슈. 보통 우리가 물티슈 그러면은 종이로 이렇게 사르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티슈는 플라스틱 화장지랑 다르죠. 물티슈는 이렇게 질긴 소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플라스틱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분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나 음료 용기 사용되는 것보다 더 많은 플라스틱 섬유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충격적이긴 하죠. 이렇게 그냥 티슈라고 많이 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종이컵. 요새 뭐 테이크아웃 컵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종이컵은 뭐 종이로 만들어져 있지 않나,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종이로 만들어져 있으면 물을 못 담겠죠. 그래서 종이컵은 안에 다 플라스틱으로 라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그게 다 코팅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종이컵에 따뜻한 물로 이렇게 그냥 물만 넣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
그 안에 그 플라스틱이 녹아나는 거를 약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종이컵에 온수를 부어서 한 15분간 방치해 있으면 25,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방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마스크팩. 미용 중요하죠. 네. 특히 한국 분들은 세계적으로 한국 미용 그 제품들이 유명하죠. 뭐 성형 이렇게 잘하는 국가로도 되게 유명을 하고, 네, 미용 제품들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대표를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통 이런 것들이 일회용품들이기 때문에 보통 네, 환경으로서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많이 보이는 건 이제 담배꽁초. 요새는 흡연을 많이 줄이는 게 세계적인 이제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흡연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흡연자 뭐 흡연은 뭐 너무나 건강에 안 좋은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흡연을 하시면 끊으시거나 줄이시는 것을 본인과 가족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혹시나 흡연을 하시면은 그 담배꽁초를 그냥 길바닥이나 이런 걸 버리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담배꽁초는 뭐 토베코, 담배 잎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필터가 문제죠. 필터가 네.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다 착용을 하시고 계시는 마스크가 되겠는데요. 이 마스크도 다 이게 종이컵처럼 라이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게 면 마스크를 하시고 있지 않은 이상 다 이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스크가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버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마스크도 그렇지만 마스크 끈이 폴리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서 300년이 지나야지 썩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그 끈이 없어지는데 300년이 걸리면 지금 엄청난 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는 그러면 뭘까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은 보통 뭐를 생각하시나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미디어 아트. 보통 하면은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뭐 백남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백남준 많이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막 빛으로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 미디어 아트 이렇게 하면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 자체는 미디어라는 그 용어는 영어로 매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미디어 아트라는 용어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용어인데요. 사실 외국에서는 뉴 미디어 아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의 아트라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그냥 좀 줄여서 그냥 미디어 아트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어 아트를 요새 현재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한다면 좀 디지털 베이스, 컴퓨터를 사용한 전기를 사용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묶어서 말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작품의 제목은 물은 기억한다라는 작품이고요. 이것은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050년 미래 해양 환경에서 주인공, 그러니까 관객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를 인공지능이 작성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람같이 유사한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의 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의 좀 특별한 점은 그냥 아트와 기술이 약간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학이라는 필드 자체는 뭔가 이렇게 똑 부러지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적으로 뭔가 계산하고 연구로 풀어낼 수 있고 그런가에 반면 예술이라는 분야는 뭔가 감성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똑 부러지는 부분이 없죠. 약간 두루뭉실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똑같은 작품이 이 한 사람한테는 되게 감동적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뭐 공감도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예술의 장점은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바다라는 존재, 그러니까 물이라는 존재가 특히 동양권에서는 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뭐 신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존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용왕이나 용신이나 뭐 이런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물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용왕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지죠. 바다 그러니까 해변 그 도시들에서. 그래서 매년 뭐 용왕제 같은 것들이 혹시 목포에서도 용왕제를 하나요? 아, 네. 그래서 용왕제 이렇게 그런 그 용왕에 대한 신화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캐릭터가 용왕 용신 부인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캐릭터고요.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겼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랑 닮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작가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뭘 만들게 되면 자기랑 약간 비슷하게 닮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이제 바다 생물체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약간 그런 존재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불가사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죠, 캐릭터에. 그래서 지금
지금 딱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제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10분간 휴식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